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연천군 평생학습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중앙 무대에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갔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평생학습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이 잠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중앙 무대에 준비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좌석. 좌석이 정리되는 대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평생학습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공조는 필연적인 관계임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연천군 평생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그럼 예스 연천 실현을 위한 모두의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순서는 개회 인사 말씀에 이어 기조 강연과 5분의 전문가 주제 강연 종합 정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연천군 박종민 부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군수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천 부군수 박종민입니다. 제 앞에는 구름과 같은 군중이 우리 포럼을 왜냐하면 일당 100이시잖아요. 보니까 한 500여 분 정도 모이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좀 전에 우리 사회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연천에 평생학습도시 박람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박람회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 연천에 평생학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럼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우선 여기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의 교육 활동가분들이 한 300여 분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도 오셨고 학생들도 오셨고요. 우리 연천 국민들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정말 여기 보면 큰 행사잖아요. 이것을 준비하는데 우리 통일평생교육원 최재봉 원장님과 또 우리 신현주 팀장, 함태인 씨를 비롯해서 담당 부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 하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전국 평생학습 도시 평가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 연천이 1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평생교육원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은요. 여러분 앞에 계시는 강연자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 기영아 교수님 그리고 조인묵 박사님, 김남숙 교수님, 이윤진 박사님, 서은주 박사님, 김태희 박사님들이신데요. 특히 우리 기영아 그 교수님은 얼마 전에 그 국가평생교육원 원장을 하셨고요. 워낙 이제 뭐 학계에서도 유명하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저희 연천의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그 조인묵 그 박사님이신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양구 군수를 지내셨어요. 교육학 박사시고 그러니까 이론도 아주 잘하시고 또 4년 동안 우리 연천하고 비슷한 양구잖아요. 양구에 평생학습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신 분이라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분이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천과 평생학습은 특히 우리 연천에서 평생학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민선 8기의 소위 말하는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다 함께 예스 연천이죠. 다 함께 예스 연천인데 이 예스 연천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주민들께서 만족할 때까지 저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역량이 강화돼야 되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평생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지금 그 민선 8기에 중요한 군정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평생복지가 있습니다. 복지 중에서 교육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보장되고 활성화되는 게 또 우리 군정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연천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있고 수도권 정비법도 있고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만 하면 또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그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교육에 의해서 역량이 강화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연천의 평생학습은 우리 연천 지역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연천의 평생학습이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것들을 보충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쭉 제안을 받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장기적으로 이제 연천의 평생학습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기본 방향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민의 또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평생학습이 우리 연천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그 첫걸음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해 주신 박종민 부군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럼의 사회는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남숙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김남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천군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소개는 해주셨지만 오늘 이 평생학습 방향 설정 관련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연사님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하셨고 숭실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기영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중장년 관련된 주제를 발표해 주실 전 양구군수로 재임하셨던 조인목 선생님, 예. 네. 큰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성 관련 주제를 발표하실 숭실대학교 이윤진 박사님. 다음으로는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서은주 실장님이십니다. 네, 지금 다음으로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현재 수원시청의 평생학습 팀에서 평생교육사로 재직하고 계신 김태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소개드린 대로 오늘의 그 포럼은 각 생애 주기별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처음으로 기영아 교수님의 기조 강연 인생 100세 시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이 축복받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늘 좀 보세요. 그쵸? 너무 좋죠? 거기다가 뭐 자동으로 가림막 장치까지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좋은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학생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오늘 상금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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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옵니다. 짜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자, 제가 두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선착순으로 와서 맞추시면 됩니다. 올해에 평생학습 도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한 겁니다. 전국 1등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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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색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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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왔다. 올라오세요. 네, 왜요? 어디? 연천!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청산중 3학년 1반 11번 정영재입니다. 자, 2번 문제 나갑니다. 연천의 캐치프레이즈는 뭘까요? 아까 부근수님이 얘기했는데 어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뛰어 뛰어 뛰어. 뛰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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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랑 뛰어와. 빨리 올라오세요. 여기 있어요. 자, 어디? 뭐? 다 함께 연천. 예스 연천! 네, 맞았습니다. 협찬 안 받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냐? 사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돈 많은 곳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가에서 연천군이 1등을 했어요. 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할 때도 평가할 때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지자체의 CEO들, 헤드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돈에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의 마인드가 단단한 데는 반드시 해내더라고요. 그게 첫째 요건이었고, 둘째 요건은 뭐였냐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우리 마을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협동학습에 대한 게 뛰어나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연천군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천군에 좀 박수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뛰어난 연천, 그대의 앞날이 빛날지어다. 자, 이런 연천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을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저한테 기조 강연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할 말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더. 네. 자,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연천군이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하십시오라고 할 얘기는 없었어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조 강연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연천군이 하고 있는 모든 평생학습의 활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국제기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임에 얼마만큼 맞춰서 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짚어주려고 하는 것밖에는 새롭게 제시할 거는 없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치가 되고 있는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에 유네스코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유엔에서 함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Education for all,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특정 계급의 미래 출세라든지 혹은 본인의 어떤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러 나가듯이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할 때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되는 수분, 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지구촌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Education for all 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등장을 하면서 이때 이거에 맞붙어서 같이 나온 게 뭐냐면 인생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평생에 걸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EFA, Education for All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먼저 그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법을 만들었고 헌법의 5조 1항에 이미 우리는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 조항에 담고 있었고, 그리고 평생교육법 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앞서고 치고 나가는 선도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료집에 보면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 90년대에 나오면서 2000년대에 유엔에서 뭐를 얘기를 했느냐, 뉴 밀레니엄, 그래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털 골이라 그래서 새로운 밀레니엄의 목표라고 하면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15년이 지난 2015년에 아젠다를 새롭게 세팅을 했어요. 그 전에는 교육이라는 얘기만 들어가 있었는데 2015년에 인천에서 포스트 아젠다를 설정을 하면서 인천에서 유네스코 세계 교육 포럼이 열리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평생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2015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천년 교육 목표, 새천년 발전 개발 목표 더불어서 후속 목표가 들어가면서 평생 교육이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더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적어놨어요. 이 6가지를 보면은 영유아 교육, 보육 확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유치, 유아의 단계 교육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하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교육의 보편화, 초등교육을 누구에게나 기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 차원에 해당이 되죠. 우리는 물론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하게 됐던 게 뭐였냐면 다문화.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부터 시작을 해서 이주 근로자들 등등등 포함하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오늘 서은주 박사님께서 다루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청년과 성인 학습의 요구를 보장해라라고 하면서 중장년층들의 언제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때의 직업 교육 등등등 모든 거, 죽음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은 조익묵 박사님께서 다루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성인 문해율 증진이라고 하는 목표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대 간의 교육 기회가 불평등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세대는 초등학교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예요. 초등 아니에요. 초등 3, 4학년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나 원하면 대학까지 가지만 그때는 초등 3, 4학년 정도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교육 기회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끌어올려서 그분들에게 문해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기회를 다 국가가 새롭게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노인교육을 해서 오늘 김남수 교수님이 발표를 하실 거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의 양성 평등의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 보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보면 여성들은 교육으로부터 거의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국제기구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로 이제 제시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런 알갱이 하나하나가 합쳐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을 보장을 하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육의 질을 보장을 해라, 교육의 질을 높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이 부분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게 연천군이었어요. 그래서 연천군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군정 방침이라든지 군의 비전에 예스 연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하고 나서 사실 선순환적인 효과를 내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인적 자원의 질을 교육을 통해서 증진을 시키면서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발전하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주민들이 서로 간에 협력을 하게 되고 이 연천군이라는 이 지역사회가 통합이 되고 그러면서 연천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생복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의 달성을 위해서
결국은 평생 교육의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천군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군정 방침이라든지 군의 비전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연천군의 통일교육연수원,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연천군과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축제의 테마를 너무 잘 잡았다. 지금 청소년의 테마를 잡았잖아요. 연천군이 이 테마를 너무 잘 잡고, 사실 연천군에서 요 정도 사이즈의 행사를 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황리에 잘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연천군과 이 행사를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짝짝짝 좀 해줍시다. 짝짝짝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천군 그 통일교육연수원에 그동안 추진해온 일들을 그 유엔의 뉴 밀레니엄 목표인 포스트 아젠다를 중심으로 연천군 통일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업과 방향성에 대해서 기영화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중장년 삶의 재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인목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4개월 전에는 실제적으로 양구군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양구군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편한 자유민이 돼서 또 오늘 그러한 계기로 해서 이렇게 연천군의 초청을 받아서 그 중장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연천군이 다른 자치단체와 좀 발빠른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연천군의 캐치플레이즈 다 함께 예스 연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평생 복지를 이제 추구하는 것, 또 그거를 위해서 평생 학습을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귀중한 자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제목이 연천군 중장년 삶의 재설계를 위한 평생 학습의 역할, 여기서 팩트가 중장년이 되겠습니다. 중장년이 그러면 삶의 재설계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평생학습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시간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신혜정 박사님이 오늘 함께 했는데, 신혜정 박사님은 이제 이 중장년뿐만 아니라 경기도, 특별히 이제 연천군하고도 관심을 이제 많이 갖는 그런 이제 박사님의 자문을 제가 아주 전적으로 좀 얻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학습도 그렇지만은 가장 우리 인생에서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통계입니다. 통계. 그 제가 젊었을 때 통계는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통계가 신뢰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목표와 비전은 통계에 의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통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목표가 그냥 뭐 산으로 올라가고 바다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천만 다행인 것은 이 통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주고 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통계는 신뢰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천군에서 이 평생 복지라든가 평생 학습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CEO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또 동네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소위 말하면 치고 나가야지 절반의 성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좋은 전략이 있는데 민기적 되다 보면요, 연창군에서 다 준비를 했는데 철원군에서 냅다 시행을 하네. 아유, 한 발 늦었어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로 인해서 철원군은 뭐 그냥 막 앞질러 나가는데 연천군이 준비는 더 많이 했는데 이거 뒤쫓아가려니 김 빠지고요, 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전략을 이렇게 잘 구상하고 있으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기영화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CEO 또 담당 과장의 또 원장님의 또 담당 팀장님의 담당자의 깊은 관심, 의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준비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다 보면 저도 지칠 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65세 이상 7% 이상이 된다 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또 14% 이상이 된다 하면 그보다 한 끝발 높은 고령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이 되면 초 고령사회, 다시 말하면 후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초고령사회를 향해서 너무나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참 심각한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국내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한 그 방향을 과연 어떻게 나가고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살짝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서울특별시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한 걸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기에 서울시 50+ 재단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중장년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3본부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아마 2본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한 150명 정도 되는 그야말로 맘모스 이제 조직인데, 여기에서 인생 2모작, 3모작의 모든 정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캠퍼스 운영, 일자리 사업, 정책 개발, 정책 연구, 또 100세화 시대의 그 어떤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신중년 용어에 대해서 좀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50대 60대를 고령자 노인 이렇게 했는데 신중년으로 그렇게 개념을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된 일자리는 우리 보통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60세 이전까지의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라 하면 그 주된 일자리, 그다음에 60세가 지나서 취업을 하는 재취업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공헌 일자리, 이거는 어떤 취업 목적보다는 사회공헌을 위해서 일자리를 얻는 그런 인생 3모작 기반을 구축을 했다. 어디가? 중앙정부에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라든가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중장년 지원 조례를 이제 제정을 시작을 했는데 광역이 이제 17개 시도가 있거든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저기 저 울산 광역시, 또 최근에 생긴 세종 특별시까지 해서 17개 광역시가 시도가 있는데 그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가 전국에 226개가 있는데 시는 19군데, 부는 4군데, 부는 16군데로 해서 총 한 17% 정도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이제 활발하게 평생교육과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그럼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느냐? 경기도가 정말 발빠른 것 같아요. 서울시도 그렇지만 경기도가 제반 조례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2021년도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 사업을 정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25개 과제를 정리했는데 그 표는 그 뒤에 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로 보면은 7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2021년도 중장년 인생 지원 사업 이것을 이제 하면서 종합 서비스 공간과 재사회화 교육과정 운영을 이제 좀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중장년 지원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복지국이라고 있는데 그 복지국의 노인복지과에 중장년 지원팀을 신설을 해서 실제적으로 중장년 지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 도청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우리 연천을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생 이모작 사업이라든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중장년 일자리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시군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연천군의 중장년 인구의 특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중장년의 인구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발표를 이제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는 학생들이 주로 왔는데 우리 학생들도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우리 연천의 군의회 의원이라든가 또 단체장, 도의회 의원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중장년의 인구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중장년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또 호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어느 정도 점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장년 세대가 노인 세대보다 다른 데는 노인 세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연천은 노인 세대보다 비중이 높다. 중장년 세대가 11,743명인데 노인 세대는 1,611명입니다. 그래서 연천군을 보면은 경기도 평균보다도 상위 윗 퍼센트를 앞서가는 퍼센트를 차지하는 26.3%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중장년이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향후 5년이 지나면은 연천 지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든지 이런 트렌드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표 3번에 연천군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분포 및 교육 정도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천군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계로 볼 때 어느 정도인가를 좀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비율입니다. 수급자.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수급자를 볼 때 우리 연천군이 결코 수치가 낮지 않다. 동두천과 가평군 다음에 연천군이 5.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인구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전출입 가구 규모가 아주 적다. 연에 1년에 전입이 846가구인데 비해서 전출이 748가구라서 한 98가구 정도만 이제 이동이 있습니다. 이 이동하는 것도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이나 양주나 의정부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천군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그런 시군 중에서 연천군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77.7%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연천군의 중장년 가구 생활비 지출 부담 요소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보건 의료비, 그다음에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 통신비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이제 통계를 제가 중요한 통계를 이제 적시를 했는데 연천군의 중장년 평생학습 지원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사실은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계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 관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우리가 연천군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좀 취해서 실제적으로 좀 실제화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를 재설정을 하고 재설계를 하고 또 일 탐색하고 사회 참여 활동 등 이런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전생에 거친 인생 재설계를 하는 데에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급자가 우리 연천군이 상당히 이제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급자를 포함한 중장년의 그 저소득층이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상당히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 저소득층 중장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가구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고령화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중장년층 평생학습은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 준비로서의 생애 재설계를 넘어서 삶의 주체, 중장년이 삶의 주체로서 전생의 발달 과정으로 중장년기의 삶을 통찰하여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꼭 이제 필요하고 염두에 둘 것은 이 중장년 지원 전담 조직으로 연천군의 중장년 지원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나와 계셨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부교수님? 예, 한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 연천군이 먼저 절반의 성공을 위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힘 있는 목소리로 중장년 삶의 재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을 조인목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연천군의 인구 통계 자료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인구 구조 특성에 맞는 중장년 정책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조인목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표는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노인을 위한 디지털은 없다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여기 평생학습 축제에 와 보니 뭐 스마트 산업과 뭐 스마트 소프트웨어 콘텐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디지털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부스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과 노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중고령자와 디지털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의 새로운 분기점이 됐고 그중 가장 큰 하나가 디지털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기술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과거의 디지털은 새로운 기술, 뭐 신박한 체험 이런 형태로만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이제 디지털은 생존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그리고 또 백신을 접종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젊은 층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도 빨리 하고 재난지원금도 쉽게 그 자리에서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에 익숙치 못한 고령자 세대들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자녀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희에게 물어보면 짜증을 내죠. 예, 항상 짜증을 내고 밖에 다니시지 마라, 위험하다, 그냥 집에 있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로 어르신분들도 제가 그 노인 평생학습 기관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백신 접종이나 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이런 분들을 자녀에게 물어봐도 시원하게 잘 알려주지 않아서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노인평생기관이나 노인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겨우 신청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앞서서는 지금은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아주 편하게 잘 우리가 이제 얻어서 뭐 본인이 이제 구매도 하시고 어디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었죠. 그때 젊은 친구들은 소위 이제 저를 빼고 젊은 친구들은 그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정말 쉽게 빠르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약국에 길게 줄을 서서 때로는 약국을 전전하면서 이 마스크를 얻게 되는 이러한 그 풍경을 연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이제 국가에서도 이 디지털 격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고 디지털 격차라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임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국가에서는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전체 국민의 디지털 정보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이 75.4%였다면 고령층, 여기서는 5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령층은 69.1%, 70% 수준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격차가 고령층이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계층이나 농어민으로 분류되는 계층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디지털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국가의 통계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 고령층 내에서도 다양한 격차가 발생이 되는데요. 때로는 그런데 제가 고령층이 디지털 소외와 격차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일부 어르신들은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노인층 내에서도 정보화 수준에 따라서 격차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지금 발표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성이 많으신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답니다. 연령층이 높아지셔도
훨씬 더 높고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또 디지털을 이용하는 그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하면 요즘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키오스크죠. 저도 음식점에 가서 키오스크로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키오스크를 저도 작동을 하면서 잘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제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그 맥도날드 점원에게 가서 빨리 햄버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원에서도 이제 이런 그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 만나는 디지털 기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지라고 질문을 했더니 키오스크,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요즘은 그 인기 있는 음식점에는 웨이팅을 위해서도 키오스크 같은 어떤 이런 기기가 필요하죠. 키오스크가 가장 어려운데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가 버튼을 찾기 어렵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뭔가 제가 먹고 싶은 햄버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콜라를 누르고 싶은데 콜라는 어디에 가서 이 버튼을 찾아야 되는지 저도 한참 헤맨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키오스크 이용에 있어서도 버튼을 찾기 어렵다. 또 하나는 저도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뒷사람의 눈치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 키오스크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은행 업무죠. 예전에는 은행 창구에 가서 내가 필요한 업무를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점점 은행에서도 모든 금융 거래를 온라인화하기 때문에 점포 수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 가보시면 아침 일찍 어르신들이 은행에 가셔서 은행 업무를 보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야, 스마트폰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사용하기 어려우신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7, 8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뭐 국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한번 그 전국적으로 실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7, 8년 전의 스마트폰과 지금의 스마트폰은 너무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앱이라는 것이 개발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고속버스도 탈 수 있고 KTX도 탈 수 있고 시장도 볼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이 스마트폰 하나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스마트폰을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을 배웠다고 해서 스마트폰 기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노인들 대상 그리고 또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활용 계획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활용 교육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마트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스마트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로당에 디지털 튜터라고 해서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그분들이 약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 100여 곳을 직접 방문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 디지털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대문구에서는 앱을 내려받는 거, QR 코드를 사용하는 거, 택시 이용하는 거, 그리고 영화관 키오스크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뭐 병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를 경로당에 파견을 해서 이런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1대1 대면 어떤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같이 발표자로 참가하신 그 김태희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에도 2022년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무인 달말기나 그 무인 민원 발급기, 뭐 전자상거래,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도 디지털 경로당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는 LG U+와 디지털 경로당 구축 협력 사업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LTE 등을 통해서 그 디지털을 활용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기기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나 이러한 것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 기구를 설치를 하고 이 디지털 활용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그러니까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뭐 기기를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 사회 내 와이파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와이파이 환경이나 비용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데이터 무제한과 관련된 요금제를 다 쓰고 계시죠. 그런 대부분.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그 요금제가 부담스러워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가거나 아니면 공공시설로 가거나 카페에 가서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그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네, 그 스마트폰 활용이나 아니면 기초 교육이 대부분인데요. 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 디지털 기기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더라도 변화하는 어떤 디지털 기술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앱을 활용해서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던가 승차권을 구매한다던가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강화가 점점 더 프로그램의 제공이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진짜 정보, 가짜 정보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또 정보 격차를 활용해서 노인 사기까지, 디지털 사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그 새로운 문물이나 어떤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가장 크게 장점이라고 때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 다른 세대와의 소통입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줌을 활용해서 학습 동아리 수업을 하고 그 줌 활용 수업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손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아 나도 줌으로 수업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손자녀에게 본인이 어떤 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자랑도 하시고 어떤 소통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생존과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소통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더욱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될 큰 평생학습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는 학생이 저에게 뜨거운 박수를 쳐줍니다. 예, 저희 친인척이나 친척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다음으로는 그 지속 가능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여성 주민 활동과 시민성 함양이라는 주제로 숭실대학교 이윤진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앉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조금 그 따뜻한 햇볕 아래 장시간 앉아 계시니까 집중력도 많이 이제 흐려지시고 하실 텐데 네, 짧고 굵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받으신 자료의 내용이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그 여성을 이제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는 그 지역에 있어서 평생학습이라는 부분과 또 여성 그리고 또 저희가 정책 수행을 함에 있어서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이제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원을 다 사용을 해버리면은 우리 후대, 그러니까 후손, 지금 여기 많은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네,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네, 활용할, 사용할 자원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의 우리의 어떤 그런 욕구도 충족을 시키고 또 미래 세대의 어떤 필요한 그런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전, 그러한 발전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아니면 국가적인 그런 아젠다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이 펼쳐지는 장소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러니까 매개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이제 되고 있고요. 또 그 앞서서 기영아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역량 향상 그리고 역할 증대라고 하는 부분이 그 목표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에서 이제 2030년까지 17개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을 했는데 그중 네 번째가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그 양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여성 역량 강화가 이렇게 목표로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 지역의 여성 대상 평생학습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천군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평생학습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학습이 근거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거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됐고 또 이런 어떤 지역 중심의 근거리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평생학습을 안착시키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활동가들의 그런 어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활동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대상들은 지역사회에서 학습을 매개로 해서 공동체 구축을 또 촉진하고 또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끄는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 평생교육사 분들이 이제 다들 지자체에 계시죠.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인력이 한 명 혹은 이제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는데 제한적인 인력으로는 사실 굉장히 그 지역 곳곳에 있는 평생학습에 손을 쓰기가 많이 이제 어려운 어떤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민활동가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또 이런 주민활동가들이 평생교육사의 어떤 조력자 혹은 파트너로서 이렇게 역할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어떤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안착을 위해서 이제 주민 활동가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주민 활동가를 양성을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많은 어떤 마을 축제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부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거의 이제 마을의 평생 교육을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주민 활동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민 활동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평생 학습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뭐 장소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는 뭐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평생학습을 아직 잘 모르시는 어떤 그런 주민분들에게는 안내자, 조종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뭐 강사 역할까지 이렇게 많이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민활동가 분들이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굳이 이제 뭐 성별로 나누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그 한국의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남성의 경우는 직업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통계 수치가 이제 높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직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이제 매년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작년 2021년에 어떤 그런 통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의 통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성들의 평생 학습이 지역 중심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으로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부분도 이제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평생학습을 참여할 때는 뭐 취미생활 혹은 여가생활, 뭐 자원봉사 이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활동이 지속이 되면서 평생학습의 지역 리더로서 역량이 강화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내 지역에서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곧 지역의 발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민 활동가 분들이 주민 뭐 자치회라던가 주민 자치위원으로 이제 활약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역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하는 어떤 이런 주민 활동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평생학습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부분과 사실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활동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민적인 어떤 자각, 그다음에 정체성을 함양하는 그러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지금도 훌륭하게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히 학교의 범교과 과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학교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시민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교육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그 지방자치단체 역할론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역에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주의의 어떤 정착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라던가 아니면 또 지역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되죠. 특히 뭐 불평등, 격차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정주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필요성이 많이 증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적 접근에 이런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글로벌 학습 도시의 어떤 그 사례를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찾아봤는데, 그것을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핀란드의 경우는 국가적으로 시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의 에스포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자체적으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뭐 시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제 공무원들이죠.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해서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주민 활동가들을 교육의 어떤 수혜자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접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이렇게 관점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라리사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시민 대학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 대학은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시민교육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던가 뭐 부모 학교, 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학습,
심지어는 교통 안전 교육 이런 부분들도 이제 네,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편적 시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을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그 시민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이제 이런 노력들을 이제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겔젠키르헨시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어젠다 21 관리국이라는 어떤 그 기구가 있고 또 이제 시민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연령대 학습자를 위한 시민성 증진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일의 이제 겔젠키르헨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민의 어떤 그런 이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세 개의 도시의 이제 사례를 살펴봤는데 실제 이제 연천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그 연천군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그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군이고 또 저출산 인구 고령화가 이제 심화가 돼서 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또 군인과 또 그 가족으로 구성된 평생학습 마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는 이제 다른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주민들의 정주 의식이라던가 공동체 의식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면한 과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실제 또 연천군의 경우에 이런 주민주도 평생학습 추진이 또 중장기 전략 과제로 수립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런 부분으로 뭐 평생학습 마을을 운영한다던가 평생교육 활동가를 양성한다던가 주민 강사를 양성하고 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민들이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이 이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이제 구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우수 사례가 이제 선전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실제 그 민주시민 교육도 군인과 이제 청소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주민 주도의 어떤 그 평생학습 역량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좀 더 이제 심화하는 좀 미래를 내다보고 이 연천군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한 그러한 시민 교육, 시민적 역량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주민주도 평생학습 추진 기반 확립을 넘어서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고 또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주민 활동가 대상 뉴 노멀 시민교육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이 좀 미래 방향성의 고려가 돼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이고 여성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윤진 박사님이 그 여성이 주도하는 그 평생학습 추진 기반 확립과 그리고 또 지역사회 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그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서은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그-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연천군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그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더우시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정리한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읽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그 학생, 청소년들 중심인데 이것을 이 지역에 있는 그 이주 배경 주민들까지 좀 확대해서 고민을 하면 그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나 교육부에서 최근 비교적 최근 1, 2년 전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을 보면은요, 그 이주 배경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에는 그 한국어 교육일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중적인 지위 또는 다중적인 지위에서 오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달리한다든지 종교를 달리한다든지 언어를 달리하는 데서 오는 그들만이 갖는 강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주는 쪽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정책적으로.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또는 어떤 부분에만 이렇게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 마찬가지고 어르신, 성인들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단계별로, 뭐 영어로 페이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단계별 지원책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 최근 1, 2년 사이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 다문화 교육 정책이 이 단계별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천군이 통일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쓰세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흥분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천군이 지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남북 간의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통일부나 국립통일교육원이 통일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보다 좀 선호하는 표현이 통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통일이라는 부분하고 평화라는 부분들을 같이 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연천군이 통일 평생교육 도시, 평생학습 도시라는 말 속에 그 통일이라는 말 속에는 조금 더 광의적으로 통합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말은 당연히 연천군이라고 하는 이 지역 사회의 통합이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다른 그 이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장애인 얘기하고 노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여성들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장년들 얘기하는데 결국 이 세대 간 통합을 이루어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 양측면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도시가 연천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형, 그러니까 사회 통합형 도시 연천이라는 좀 그런 비전을 좀 꿈꾸시면 어떨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뜻 통계를 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연천군의 이주 배경 주민분들이 약 한 1,100명 정도 계시고요. 거기서 약 한 10% 정도를 그 청소년들로 계산을 하면 한 100여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흩어져 있으면 관내에 흩어져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을 겁니다. 근데 특정 지역에 이 다문화 학생들이 이렇게 밀집했을 경우에는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그 정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 동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2070년이 되면은 사실상 5천만 이하로 저희 총 인구가 줄어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적게 낳고 이제 돌아가시는 인구들은 많아지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임 여성이 아이를 사실상은 하나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향후 20년 또는 그 이유를 보면은 결국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다만 다문화 이주 배경 같은 경우는 유소년 인구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동태에서 특징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주 배경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는 그 2020년 기준으로 32만 명에서 2040년에 41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학령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30만 명에서 2040년에는 47만 명으로 해서 약 20년 사이에 1.6배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저출산은 계속 심화될 거고요. 아주 뚜렷한 뭔가 그 전환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 경제 생산 인구가 사실상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주 노동자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 이 인구 추계치보다는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그 인구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이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저희 다문화주의라는 말 되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다문화주의, 뭐 문화가 복합적으로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상을 보고 기술을 할 때는 우리가 기존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균열이 돼 있거든요. 분열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종교를 달리한다든지, 어떤 인종, 뭐 피부 색깔을 좀 달리한다든지, 또는 이념을 달리한다든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는 신화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그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되겠다?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기술하는 측면에서의 다문화주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질적인 다른 문화,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권리들을 인정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다문화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인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 예를 들면 연천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스리랑카 분들 또는 뭐 태국 분들, 이분들의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 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다문화주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천군이 다문화 사회라는 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문화주의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 다원주의가 있고, 세 번째는 비판적 다원주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판적 다문화주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난 한 2005년부터 해서 다문화 또는 소수 인종이나 민족 또는 문화의 어떤 가치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의 어떤 뭐 소위 주류 문화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도 우리는 문화다원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근데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화학적인 결합으로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문화 교육과 그 구성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학생들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서 학생이라는 말하고 교육적 평등이라는 말들을 좀 제외하면 그냥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 문화, 언어, 성, 종교 등 각 영역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모두 다 어떻다? 교육, 기회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별이라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와 다양성이 초래하는 갈등과 충돌, 편견과 차별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특정 그룹이나 계층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육성해야 되는 역량은 가장 중요한 건 다문화 감수성입니다. 이 다문화 감수성 안에는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 즉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화 간 감수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간의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다문화 감수성을 우리가 키워주는 부분이 바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역량, 핵심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유사 개념들이 많은데, 아까 기영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제 이해 교육 또는 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또는 뭐 세계 시민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용어들의 기본적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지역 사회에서의 다른 것, 다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도 있지만, 이 모든 용어들이 유네스코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한 차원에서, 즉 국가 간 차원에서 서로 다른 인종, 문화, 언어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교육이 그동안 국제 이해 교육, 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뭐 세계 시민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뭐가 있는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평등성입니다. 평등성. 그러니까 연천 시민분들이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포함해서 성인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이 평등성입니다. 평등성. 그러니까 언어와 종교와 인종, 색깔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르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불평등 구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는 것, 똑같다라는 것, 인간으로서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반편견입니다. 즉 선입견이나 편견, 고정관념이나 차별 대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정체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외국에서 왔다 그래서 그분의 언어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갖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이 다양한 부분들을 존중해주는 마음. 그 다섯 번째는 문화이해입니다. 이거 쉬울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는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구성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보면 다문화 친화적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말을 빼버리면요, 학교라는 말을 빼면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다. 그 말이 얼마만큼 그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라고 하는 곳은요, 지역사회에서 외딴 섬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연천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는 성인들을 통해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봤던 그 이질적인 문화나 다른 문화야 어떤 인종, 언어 이런 데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그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학교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굉장히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다문화 친화적이어야 하지만 지역사회 자체도 다문화 친화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부모님들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로 별개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요, 단계별로 진입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나 제도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있는 성인, 그 다문화 이주 배경 주민들 같은 경우도 교육 기회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평등한 연천시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 교육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이 높아질 거고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연천군의 어떤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서은주 박사님께서 문화다원주의에서 화학적 수준의 다문화주의로 이행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이나 화학적 결집에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어떤 다문화 친화적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평생학습 도시에서 학습 즐기기라는 주제로 수원시청의 김태희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수원시청 평생교육사 김태희입니다. 참고로 제 남편은 가수 B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과 이름만 똑같은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느 분이시죠? 방금 저 아까 기영아 교수님 주머니에서 막 뭐 주시던데 저는 손가락 하트 정도로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 지루하죠. 지루한 포럼에 마지막 순서로 배정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 막 레이저도 막 쏘시는 것 같고 빨리 끝내라고. 자,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주제는 장애인입니다. 일단 이런 포럼 행사에 뭐 1시간 이상, 여러분들 거의 2시간 가까이 지금 한 자리에 계속 계시는데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오히려 발표하고 강연하면 좀 낫죠.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애인 학습자분들은요, 집중력이 15분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우리 연천 군민들 500명 이상 여기 앞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저기 장애인 학습자분들 오셨거든요. 근데 아마 초반에 집중력과 아니면 어떤 시간 관계상 좀 빠지신 것 같은데 한 100여 명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드라마 우영우 보셨어요? 보신 분 손 한번. 네, 시청률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방영했을 때는 보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또 뭐 홍보하고 뭐 에피소드 나오는데 굉장히 관심 있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그 장면들이나 대사들이.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로 쭉 보긴 했는데 뭐 듣던 대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글을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그 장애인 그 변호사 우영우 그분의 드라마를 보고 장애인분이 직접 글을 쓰셨어요. 굉장히 공감 가는 드라마다. 많은 그 장애인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많이 있지만 우영우는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뭐 자폐아이가 뭐 정지돼 있다가 뭐 왼쪽으로만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정해진 그 장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카운트다운을 세죠. 하나, 둘, 셋 하면서 간다든지 그리고 또 뭐 회전문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증상들이 자폐의 모든 증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폐 증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정말로 많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특히 반향어 사용, 뭐 상대방이 말한 거 나가 계세요. 그러면 나가 계세요 하면서 좀 따라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굉장히 공감이 갔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큰 증상들이 이제 자폐에 대한 증상들이 굉장히 스펙트럼하게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좀 우영우 드라마에서 보여준 그런 증상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초반에 기영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생학습 도시 차원에서는 유네스코의 개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듀포 올 해서 국제 교육 목표로 제시된 바 있고 제가 이제 주 업무를 하는 것이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업무인데 유네스코 뭐 또 OECD 뭐 EU 이런 것들하고 좀 업무를 많이 해요.
근데 유네스코가 지향하고 좋아하는 사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고 막 우리 시에서 막 우리 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 막 그 뭐 시설 좋은 것들 이렇게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지원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사진들을 보내왔거든요. 유네스코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좋아하고 열광하는 사진은 정말로 교육 장소가 없어서 그 왜 그 최빈국이라든지 그런데 아프리카 그런 부분에서 교육 장소 없어서 이런 잔디밭에서 아까 여성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모아놓고 칠판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그런 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에 오히려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것이 포용이구나. 그리고 옆에 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사회 통합이라는 부분이 유네스코의 이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사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연천군에서 연천군인 평생학습 도시에서 우영우 또 자폐 장애인이 학습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인묵 전 양구 군수님께서 통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천군 총 인구가 한 4만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장애 인구가 한 3천여 명, 8%를 차지해요. 높은 수치일까요? 낮은 수치일까요? 네. 뭐 주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천군에서 반드시 포용해야 할 어떤 대상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게 되겠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막 그 카운트다운 센다 그랬잖아요.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어떤 걸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떤 걸 지원할 수 있을까? 평생교육사들 전문가들이 막 이제 고민해서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 자기 효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이 자꾸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장소를 이동할 때도 두렵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그런 것들을 증상 완화를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뭐 반향어나 특히 반향어 같은 경우에는 말을 따라하잖아요. 사실 비장애인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연극이나 뮤지컬 그냥 단순히 연극이나 뮤지컬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기에 평생학습 개념이 접목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상 완화를 할 수 있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런 반향어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식생활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우영우 김밥 아시죠? 우영우가 뭐라고 하냐면 김밥은 한눈에 뭐 모든 재료를 볼 수 있어서 뭐 두려움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계란 들어있고 당근 들어있고 시금치 들어있고 진짜로 그 말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천재성에 가까운 그런 대사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원에 우영우 김밥집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가 거기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내비키고 저도 지를 잘 몰라서 갔는데 저희 시립도서관 밑에 이제 언덕에 있는데 김밥집이 있어요. 굉장히 작아요. 저 몽골 텐트 한 개만 할까요? 그런데 그때 비도 엄청 왔어. 아니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이미 재료는 소진됐고요. 사진만 찍는데 그 앞에서 사진만 찍는데 줄이 몇 미터 섰는지 모르요. 비가 줄줄줄 다 새는데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김밥 그 식생활에 대한 개선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이런 영양소는 뭐뭐가 있고 이 영양소는 어디에 좋고 내 두뇌 회전에 좋고 내 건강 발달에 좋고 근육에 좋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인식을 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나 안 먹을래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막 프로그램들이 막 새로 어디서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장애인 복지기관 이런 데서도. 그런데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요, 그냥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은 이 보편적 프로그램에서 플러스 평생학습 개념.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학습자든 장애인 학습자든 비장애인 학습자든 그들 스스로가 이 과정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게끔 그거를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복지 프로그램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실제로 제가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봤을 때 효과도 굉장히 달랐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사회통합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건 누구를 포용하고 안 포용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양보하고 안 양보하고를 떠나서 그냥 스스로 서로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통합되기 마련으로 함께 상생해야 된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부군수님이 아까 그 500여 명 얘기해서 제가 그 재치에 꽂혀가지고 자꾸 500여 명 얘기하게 되는데요. 아니 재밌긴 했는데 도대체 500여 명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연천 군민 하나하나가 한 명이 10명 몫을 하고 30명 몫을 하고 100명 몫을 해서 그런 물리적인 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역량으로, 정말 구군수님은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역량에 맞춰서 500여 명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지역 인재가 많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뭐 경기 남부에는 있지만 북부 쪽엔 연천군. 그래서 아마 이제 평생학습 도시 대상도 수상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공적인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 우리 평생교육계에서는 2018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리를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취지에서 어떤 평생교육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평생학습 권리, 그를 통한 통합과 상생에 대해서 김태희 그 박사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거의 2시간 동안 앞서서 이 김태희 박사가 언급을 했지만 발표하는 저희보다 이 플로어에 앉으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뜨거운 햇빛에도 이 기미와 여러 가지 신체적 악조건에도 불구하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들어다 주신 여러분들이 가장 그 연천군의 평생학습 발전의 가장 큰 보석이고 가장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전체적인 발표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순서였으나 그것보다는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잘 들어주셨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발표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간중간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는 이제 짧게 하면서 다음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연천군 그 통일평생교육원의 그 비전을 봤더니 참여, 교류, 화합이라는 것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장년, 노인, 여성, 다문화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각각의 어떤 생애 주기와 그 사회의 주요 어떤 관심을 두어야 될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놓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5가지 영역의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합과 통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천군이 그 평생학습 대상에서 1등을 차지하고 지금도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의 이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발돋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말 현장에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포럼 이제 끝났는데요. 마무리 인사 저희
이 자리 마련해 주신 통일평생교육원 원장님이신 최재범 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원장 최재범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 말씀을 이제 부심 주관하신 그 부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행사 일정이 아시다시피 다 10월에 몰려 있다 보니까 부득이 저한테 일임하시고 떠나셨어요. 좀 속으로 좀 짜증을 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 포럼에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멀리까지 와시면 진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부모님께서 뭐 500여 명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이상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당 100이거든요. 저 100명이 왔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기 뭐 네 번째 말씀하신 그 서헌주 박사님께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통일평생교육은 왜 통일자가 들어갔나라는.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저 간략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기존에 그 평생학센터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통일평생교육원 그러니까 좀 미래를 보고 좀 크게 원대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원자를 붙였고 통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어떤 상황 또 어떤 지리적인 어떤 여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최적의 선택된 용어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통일이라는 의미가 저는 이렇게 지향하고 있어요. 세대 간 또 특히 그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어떤 그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문화 융합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포럼 내용은 이제 군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그 생애 주기별 복지 평생 학습 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여기 앞에 그 몇천 명이 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 생애 주기별 관련 팀장들이 유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좋으신 말씀들 아마 쏙쏙들이 다 머릿속에 이해하고 가슴으로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연천군에 거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통계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좀 살짝 제가 원했던 것은 이제 우리 현장에서 그죠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위주로 사례를 또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 고언을 이렇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던 건데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우리 최실무 팀장들이 앞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는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꼭 필요한 걸 갖다 강조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제 이런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여하튼 오늘 포럼을 통해 평생학습 관계자 분들이 가야 할 그런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어떤 입장에서 의미를 크게 두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멀리까지 오신 발표하시는 모든 교수님이나 박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평생학습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